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료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기타 등기 신청. 지난번 시간까지 우리가 신청과 관련된 직권 등기라든지 단독 신청, 권리자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구별했고요. 이번 시간은 신청 부분의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자, 기타 등기 신청을 보시면은 신청의 큰 틀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 기타 신청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하고 대위 신청,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통 우리가 그 등기는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신청에 의무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까지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그러니까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보시면 A하고 B하고 이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 A가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권리자가 돼서 둘이 A와 B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을 하는 거죠. 어디에서? 관할 등기소에서. 자, 결국은 B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까지 다 지불했어요. 뭐만 하면 돼? 등기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만 하면 되는데 A와 B가 둘이 공동으로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A가 사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B가 사망할 수도 있어요. 또 둘 다 사망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이럴 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해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자, A가 사망을 하게 되면 A의 상속인은 누구? A의 상속인인 A-와 B랑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B가 사망하게 되면 A와 A-가 아니라 A죠. A하고 누구랑? B-랑 등기 신청하는 겁니다. 둘 다 사망했을 때는 A-와 B-가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등기부상에 등기 기록상에서는 A에서 B로 넘어가는 거예요. 등기 자체가. 만약에 B가 사망했을 때는 A에서 B-로 넘어가는 거죠. 둘 다 사망했을 때는 A에서 바로 B-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여기 써 있죠. 1번 요거 번호 같이 나올 거니 같이 보세요. 살아생전에 유효한 법률행위가 존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등기 전에 권리자가 사망하든 의무자가 사망해야 돼요. 권리자가 사망하든 여기서 권리자가 사망하든 의무자가 사망하든 둘 다 사망하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세 번째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보세요. A가 사망했죠. 그럼 A에서 B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A- 앞으로 간 다음에 A- 앞으로 가고 다시 A-에서 B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등기 기록의 어떤 권리 변동은 A에서 B로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가 사망하면 A의 상속인 A-와 B가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신청이라는 거예요. 등기 신청은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상속 등기와 달리 원인 자체가 상속이 아니라는 거죠. 원인 일자도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니고 법률행위 일자가 되는 것이고 등기필 공동신청이잖아요.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공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서 누구 거? A 거를 제출하는 거죠. 왜 A 거를 제출해야 돼요? A-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인감은 A- 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A가 돌아가셨는데
신청 정보상에 신청은 A-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 정보상의 의무자의 표시는 누구로 될까요? A-로 되겠죠. 근데 여전히 등기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A로 되어 있죠. 신청 정보에는 A-로 쓰는데 여전히 등기에는 A로 되어 있더라. 이게 서로 간에 불일치하게 되면 원래 각하사유가 되죠. 그러나 7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는데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예외 규정이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다 이겁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상속등기하고 이제 구별을 해놨죠. 근데 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다 됐어요. 상속등기는 단독이고 원인은 상속이고 인감도 필요 없고 등기필 정보도 제공이 필요 없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핵심은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했을 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을 때도 이러한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무엇을 한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가등기 의무자예요. 그럼 가등기 의무자는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가등기 의무자는 본등기 당시에도 의무자가 돼요. 근데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A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A 다시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고 본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A 다시 하고 B하고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등기 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이러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에 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권리자가 사망하든 의무자가 사망하든 둘 다 사망하든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7번도 되게 중요합니다.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위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데 교재 243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대위 신청이 나오죠. 최근 들어서 출제가 좀 되기 시작을 했고 대위 신청에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채권자 대위 신청만 단독으로 나올 수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하나의 그냥 지문으로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 등기 청구권을 제가 설명할 때 신청권도 같이 설명해 드렸죠. 등기 신청권은 어떤 공동신청이라든지 단독신청에도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채권자가 대위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자, A하고 B하고 이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 되면서 의무자가 되고 권리자가 됩니다. 등기를 넘기기 전에 B가 다시 C에게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를 따지면 B는 C의 채무자가 될 것이고 C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매도인 매수인의 입장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등기 자체는 어떻게 A에서 B로 넘어가고 B에서 다시 C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A하고 B하고 이제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B가 C의 채무자인 누구? B가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얘가 등기 신청을 행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인 C 입장에서는 얘 앞으로 등기를 와야 자신 앞으로 등기를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채무자가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인 C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대위해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는데 채무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이익도 불이익도 주지 않는 중성적 등기에 한해서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기 신청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채무자가 어떤 경우예요? 등기 의무자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채무자가 뭐가 되는 거야? 권리자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권자인 C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할 때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대위에서 행사할 때는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등기가 이제 B 앞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앞으로 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더 볼게요. 신청, 등기 신청은 누가 해요? 채권자 C가 합니다. 근데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요? 채무자 B로 됩니다. 그럼 이거 기억나시나요? 채권자인 C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누가?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채무자인 B가 되는 거죠. 자, 신청은 누가 한다? 채권자인 C가. 등기는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돼요. 채무자 앞으로 등기가 된다는 소리죠. 그럼 이제 채권자 C가 신청을 할 때 신청 정보에다가는 대위원인을 써야 돼요. 대위자의, 그러니까 대위자가 C가 되겠죠. C의 성명과 주소를 쓰고요.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 대신에 채무자 앞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피대위자는 뭐까지 들어가요? 주민등록번호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채권자인 C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위원인을 쓰고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럼 이 그림상에서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매매를 했으니까 매매계약서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 완료됐죠? 자, 만약에 A하고 B하고 둘이 가서 등기를 신청을 했다면 등기 완료 후에 B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B에게는 뭐를 줄까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B에게 주겠죠. 근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했을 때는 별도의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항상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하는 것은 그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신청이라고 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어떤 전제가 깔려야 돼요. 만약에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채무자인 B에게는 네 앞으로 등기됐어 라고 알려주겠죠. 등기 완료 통지를 채무자에게는 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채권자 대위 신청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제 244페이지에 디귿에 대위 신청 절차 이렇게 써 있죠. 이 대위 신청은 표시의 등기뿐만 아니라 권리의 등기뿐만 아니라 표제부에 하는 표시의 등기도 뭐가 가능해요? 대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귿 D에 뭐라고? 디귿의 D, 동그라미 D에 보시면 권리의 등기일 필요는 없고 표제부의 등기도 무엇이 가능하다?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돼요. 그럼 표제부에 하는 것은 이익을 주나요? 아니죠. 불이익을 주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익도 불이익도 없어요. 그 중성적 등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도 이익 주지 않죠. 불이익도 주지 않죠. 그것도 다 대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할 때는요. 채무자가 만약에 단독으로 등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단독으로 그냥 하면 돼요. 어차피 이 등기 신청권은 공동 신청에도 존재하고 단독 신청에도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채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단독으로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채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할 것 같으면 채권자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채권자 대위 신청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단독으로 시험에 한번 나왔죠. 자,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앞으로도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구분 건물의 표시의 대위 신청. 지금부터 나오는 수용까지는 그냥 한 번씩 그냥 읽어보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구분 건물의 표시의 대위 신청. 아, 가능하구나. 이렇게 보시라는 소리예요. 자, 구분 건물에 대한 표시의 대위 신청을 보게 되면 우리 교재에 기업과 니은이 있는데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 기록이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무엇을 둔다? 등기 기록을 두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표현하게 되면
한동 건물의 표제부와 각각의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기록되어 있고,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있고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로 나눠져 있죠. 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두 개가 서로 자리바꿈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때 A가 일부에 대해서 이 전유 부분이죠.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만은 신청할 수가 없어요.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B, C, D, E, F까지 전유 부분에 어떠한 등기를, 표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A가 보존 등기 할 때 나머지 누구도 따라와서 B, C, D, F까지 다 따라와서 같이 이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바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누구를 대위해서 B, C, D, F를 대위해가지고 표시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표시의 등기를 대위해서 하는데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한다. 그럼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A가 일부만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나머지 구분 건물에 표시 등기를 대위해서 하게 되면 등기 기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한동 건물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표제부가. 그 다음에 101호에 대한 표제부 갖고 울구와 표제부 갖고 울구하고 나머지는 표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1등기 기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표제부만을 단독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표제부만의 등기도 단독으로 독립된 등기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기억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교재의 기억에 대한 내용이고요. 니은은 뭐냐면, 니은을 보게 되면 일반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일반 건물에 접속을 해가지고 구분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랬을 때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요거에 대한 표시의 등기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표시의 변경 등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이 표시의 변경 등기를 무엇 할 수 있다? 대위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45페이지로 보시면 5번에 보시면 수용이 나오죠.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대위 신청. 자, 여기 볼게요.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을 기업자인 B가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A의 등기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기업자가 어떻게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기업자가 관공서일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 아니라 무엇이다? 촉탁 등기다. 이렇게 됩니다. 자, 수용은 2022년 3월 4일에 수용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가 부동산의 표시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한 상태예요. 또한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 B는 단독으로 등기를 바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등기를 해야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자 B는 누구를 대위해서? A를 대위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수용 개시일이 3월 4일이에요. 근데 상속 개시일은 2월 9일입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B는 바로 못 갖고 와요. 먼저 어떤 등기를? 상속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업자는 누구를 대위해서? 상속인을 대위해서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하고자 한다?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떠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야. 이러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못 갖고 와요. 그럼 결국 가져오려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이러한 등기를 해야만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대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멸실 등기의 대위 신청. 교재 동그라미 3번에 나와요. 3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부동산이 멸실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멸실됐죠. 그러면 멸실 등기는 표지에 부여하는 거죠. 그 토지가 멸실됐다. 1월 이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건물이 멸실된 거죠. 건물이 멸실됐을 땐 1월 이내 해야 돼요. 근데 부존재 건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건물의 소유자.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지금 하지 않은.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은 건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건물.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누구를 대위해서?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멸실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즉 건물이 멸실이 되면 건물의 소유자는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해야 돼요.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건물의 소유자가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토지 소유자가 멸실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대위해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신탁 등기 있죠.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탁자가 단독에 의해서 신탁 등기를 하는데 수탁자가 만약에 신탁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위탁자라든지 수익자가 신탁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대위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보면 신탁 등기를 대위해서 했을 때는 하나만 체크해 놓으세요. 신탁 등기를 대위해서 했을 때는 동시 신청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 보통 우리가 신탁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위탁자라든지 수익자가 대위 신청을 했다면은 동시 신청 규정에서 예외 규정이에요. 하나 더 옆에다 체크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 그 한 개만 좀 정리를 좀 하시고 나머지는 대위 신청이 가능하구나. 그렇지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대위 신청할 수 없다 그런 지문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에요. 대부분 할 수 있다. 근데 아까 구분 건물의 표시의 등기를 대위하는 거죠. 근데 표시의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어디 부분에서 틀리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만 체크해서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죠.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할 수 없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됩니다.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자,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면 A와 B가 둘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모습이 이렇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랬을 때 A와 B를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 A와 B의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할 수도 있고요. B가 상대방인 누구를 대리해서 A를 대리해서도 등기가 가능해요. 이것을 우리가 자기계약, 다른 말로 상대방을 대리한다고 해서 상대방 대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자기계약뿐만 아니라 쌍방 대리도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성명하고 뭐만 써요? 주소만을 기록합니다. 신청 정보에다가 별도의 뭐는 기록하지 않는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죠.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대리인의 자격을 한번 볼게요. 등기는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인데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변호사, 법무사만이 그 등기 신청을 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그것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등기 신청을 업으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자격자 대리인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자격자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는 대리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때 변호사, 법무사는요, 국가를 대리해서 할 수 있을까요? 국가를 대리해서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인 경우,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면 바쁘잖아요. 골프도 쳐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아. 그럼 거기에 누가 사무원도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신청도 할 수 있고 보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다 사무원은 아니에요. 사무원이 등기를 신청하고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장의 무엇을 받아야 된다?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무원은 등기 신청 권한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았다? 그러면 3호에 의해서 29조 제3호에 의해서 각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무원은 한 명이에요. 원칙은 몇 명이다? 한 명이에요. 근데 법무법인이라든지 법무사 합동법인이다. 그럴 때는 변호사 수만큼, 변호사, 법무사 수만큼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사무원의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지방법원장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기하셔야 돼요. 뭐 대법원장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리인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대리인이 하는 역할은 등기를 신청하는 거잖아. 따라서 대리권의 존속 시기는 등기 신청 행위 종료 시까지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나서 대리인이라든지 본인이 사망해도 무효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대리권의 흠결을 볼게요. 즉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몇 호에 의해서? 3호에 의해서 각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등기관이 뭐 어때? 해버렸어요. 그래도 그럼 1호와 2호를 위반한 것은 당연 무효이고 직권말소고 이의를 삼을 수 있지만 3호 이하부터는 각하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당연 무효는 아니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를 삼을 수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내용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서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요약집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기본서를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잘 모르니까. 근데 어느 정도 합격선에 도달하고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면 요약집을 보는 시간과 기본서를 보는 시간에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기본서를 빨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격에 가깝게 가려면 요약집도 좋지만 우리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근데 기본서가 훨씬 더 좋아요. 기본서가. 왜? 요약집엔 좀 빠져있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상대평가다라고 하게 되면 요약집보다는 기본서를 더 추천을 하는 거고 우리는 절대평가니까 최소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약집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뭐 합격에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고 마지막으로 기본서 246페이지를 보시면 등기는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의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1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될 의무가 따르는 규정이 있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는 투기와 탈세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소유권 보존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신청의 의무를 부여를 합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상에서의 신청의 의무는 표시의 등기죠.
표시의 등기에 대해서 뭐가 있다? 신청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몇 월이네? 1월이네. 며칠 등기 몇 월이네? 1월이네. 근데 며칠 등기에서 하나 조심할 게 하나 있죠. 토지가 며칠이 되면 1월. 건물이 며칠이 돼도 1월. 근데 건물의 부존재는 지체 없이 그것만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대지권의 변경 등기도 표제부여하기 때문에 1월이에요. 자,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은 뭐냐면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표제부에다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뜻을 기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1월 이내에 요거 말소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1월 이내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해야 될 신청의 의무가 따르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볼게요. 여기 동그라미의 이제 개념을 보셔야 돼. 동그라미의 개념은 바로 뭐냐면 이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자, 이전 계약 체결 당시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 체결 당시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우리가 보존 등기는 건물을 신축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라 아니에요. 우리가 건물을 신축했다라든지 공유수면을 매립을 한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처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건물을 신축했다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존 등기를 하라 X예요. 아시겠죠? 자, 이전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고요.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겨주는 그런 형태를 띠는 거고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쌍무계약, 대표적인 게 매매죠. 쌍무계약인 경우에는 반대급부 이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그 다음에 편무계약의 대표적인 게 증여잖아. 편무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다? 증여예요. 그래서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자 보시면 토지를 분할하고 합병했어요. 건물을 분할하고 구분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얘네들 전부 다 등기부 기록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표제부에다 하는 거죠. 그 몇 월 이내 해야 돼? 1월 이내에 1월 이내 해야 돼요. 요게 한마디로 이걸 무슨 등기라고 한다? 부동산의 무엇?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하셨죠?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이 며칠 되면 몇 월 이내? 1월 이내. 이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에 며칠 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에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하고 그 이후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말소한다는 소리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1번에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거죠. 즉, 이전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이니까 계약일이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즉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랬을 때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은 해야 된다. 자,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니까 쌍무계약인 경우잖아요. 이전 등기. 그러면 반대급부 이행된 날로부터 60일인데 시험에 계약일로부터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일방만의 채무를 부담하는 거니까 편무잖아. 이럴 때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자, 이것은 전부 다 요 두 개의 경우에는 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거니까 시험에 출제가 되면 똑같은 형태로 시험에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신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4시간에 걸쳐 가지고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등기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꼭 제가 정리한 대로 정리를 좀 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신청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신청 정보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 이제 관련된 우리는 첨부 정보를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그 기타 등기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렸죠. 채권자 대위 신청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타 대위 신청과 관련된 내용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딘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부분도 어떠한 그 이미지로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신청과 관련된 것이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도 많고요. 등기법은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 자체는 암기가 없는 공부는 있을 수가 없어. 이해만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 안 되고 최소한의 어떤 암기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자,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정보 해가지고, 등기는 큰 틀은 이렇게 되죠. 이제 신청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신청 부분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우리는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 정보를 작성을 해서 제출할 것이고, 나머지는 첨부 정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검인계약서,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 주소증명 정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것, 도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것, 기타 농지 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되는데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빼놓고 공부하면 안 돼요. 어느 하나라도 빼놓고 공부하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는 서면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 정보, 전자신청일 때는 신청 정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등기소에 우리가 방문해서 할 때는 신청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신청 정보를 작성을 할 때는 한 건마다 하나의 신청 정보를 작성을 합니다. 즉 1건 1신청주의예요. 하나 더 써볼까? 1건 1신청주의다. 자, 한 건마다 하나의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외적으로 하나의 신청서에다가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관할이 동일해야 돼요. 관할이 무엇하고 동일하고 등기 원인이라든지
등기 목적이 무엇할 때 동일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교재 기억에 나와 있죠.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다. 그럼 이거는 관할이 동일하다는 소리고요. 등기 원인과 목적이 동일할 때는 하나의 신청서에다가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청했을 때 치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전부 치하도 가능하고요. 전부 치하도 가능하고 일부만의 무엇도 가능하다. 일부 치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청했을 때 전부 치하뿐만 아니라 뭐도 가능하다. 일부도 가능하다. 요거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이거예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신청하는 게 공동저당이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는 촉탁 등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를 촉탁하는 경우, 경락에 의해서, 경매죠. 경매에 의해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말소하는 그 4개는 대표적으로 촉탁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촉탁에 의한 것은 일괄적으로 할 수 있구나. 일부들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원칙은 1건 1신청주의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관할이 동일하고 목적이 동일하고 원인이 동일하면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또 대표적인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우리 교재는 이제 248페이지 그 상단에 보시면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1번 요게 써져 있는 거. 나머지 그냥 읽어보세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당사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저당권의 말소 등기, 그 다음에 하나의 부동산의 공유자 갑과 을의 지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신청 정보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신청 정보의 내용은 248페이지 아래쪽에 있어요. 자, 신청 정보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등기 기록의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먼저 신청 정보의 내용 큰 틀만 한번 볼게요. 먼저 부동산의 표시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신청인에 관한 사항도 들어갑니다. 그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이 들어갈 것이고 등기 목적이 들어가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부동산의 표시는 표제부를 이해하시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신청인은 갑구하고 을구에 누가 들어가는지, 권리자 의무자가 하는 거니까 등기 원인 및 연월일 목적 갑구 을구에 들어가는 거죠. 얘도 표제부에도 들어가지만 등기필 정보, 관할 등기소의 표시, 그 다음에 신청 연월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무엇이다? 신청 정보의 내용,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비읍, 신청 연월일, 기타 이음과 치읓은 한번 보세요.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 신청 정보,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 면허세 등의 납부, 읽어보시면 돼요. 그 부분은.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 기록이에요. 표제부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은 등기 기록에 갑구 을구를 보시면 되고요. 등기 원인 및 연월일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렇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등기 목적 넘어가고요.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공하는 것이다? 의무자가. 공동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도 있고 누가 있어요? 의무자도 있죠. 공동신청의 경우에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소의 표시와 신청 연월일에 대한 내용들,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큰 틀만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 정보의 내용은 어떻게 기억하신다? 등기소 어디 가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언제 할 것이야, 신청. 그리고 표제부, 갑구, 을구를 기억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돼요. 그래서 신청 정보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은 등기 기록에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자, 먼저 부동산의 표시부터 봅니다. 자, 248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어요. 자,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건물이 되겠죠. 자, 토지 표시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겠죠. 건물의 표시는 뭘까?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건물 번호. 자, 구조와 종류와 면적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한마디로 이것을 건물의 무엇이라고 했냐면 건물의 내역이다라고 칭했잖아. 기억나시죠? 자, 근데 이렇게 일반 건물이 존재를 하게 되면 옆에 부속 건물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창고 같은 경우. 부속 건물의 경우에는요, 일반 건물의 소재하고 지번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속 건물의 경우에는 구조와 종류와 면적만을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가 있고 그 한동 건물의 표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내려오죠. 그대로 내려오면서 명칭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명칭이 더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전유 부분의 표시는 여기 있는 거 요거 빼고 소재 지번 빼고 종류 빼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번호라든지 구조라든지 면적이 내려오는 거죠. 왜? 101호냐 102호냐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고.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대지권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대지권이 있을 경우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 권리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단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단 예외 조건이 등기 자체가 건물만의 뜻의 등기를 할 때, 건물만의 뜻의 등기를 할 때는 권리의 표시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 대지권이 있을 때는 그 권리를 표시해준 이유는 하나 일차가 되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다만 건물만의 뜻의 등기를 할 때는 이것이 건물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권리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부동산의 표시는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된다? 부동산의 표시는 결국은 등기 기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즉 표제부와 표제부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등기 기록 중에 어디에? 등기 기록 중에 표제부에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여기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인회. 자, 신청인에 관한 사항은 갑구와 을구를 보자 이겁니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뭐를 쓰면 될까요?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쓰면 되고요. 자, 법인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쓰면 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쓰는데, 대표자는 성명과 주소만 씁니다. 자, 비법인 사단 재단도 똑같이 명칭,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 들어가는데, 여기서 대표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거. 33회 때 시험에 출제됐었던 문제. 요 신청인에 대한 내용이 33회 때 시험에 출제된 겁니다. 요즘에 등기법은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시험에 내요. 그냥 이렇게 크게 보는 문제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세부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설프게 공부하게 되면 못 맞춥니다. 자,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성명과 뭐만 쓴다? 주소만 쓴다. 별도의 주민번호는 쓰지 않고, 대위 신청,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했을 때는 대위자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만 쓴다 그랬죠. 근데 등기 자체는 피대위자 명의로 되기 때문에 피대위자의 경우는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가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체크해서 보실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는 성명과 주소, 대리인도 성명과 주소, 대위자도 성명과 주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한번 33회 때 시험에
이제 출자됐었고, 여기서 비법인 사단재단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이유가 얘네들도 등기가 돼요. 등기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시 유의사항 248페이지 맨 위쪽에 간인 나와 있는데 보시면 됩니다. 간인 나와 있는데 보시면 되는데 신청 정보를 작성할 때는요. 일단 자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자획을 분명히 해야 되는 그 신청서의 문자 부동산 등기 규칙 제57조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획을 분명히 하고요. 그 다음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입니다. 그리고 신청서가 여러 장일 수 있잖아요.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 간인을 하는데 여기서 간인에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간인은 권리자,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 중에 몇 명만 하면 돼요. 그 중에 얘는 한 명만 하면 됩니다. 수인일 때는 몇 명만? 각 한 명. 공유일 때는 뭐를 기록하자? 공유일 때는 지분을 기록하자. 합의일 때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고 합의의 뜻만을 기록합니다. 자, 신청서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필요적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만약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을 만약에 누락이 되면 이게 누락이 되면은요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아서 각하가 되는데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5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상 대표적인 것이 지상권의 경우에 무엇이다? 지료예요. 지상권의 지료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왜? 지료는 우리 지상권은 무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지상권 설정 계약서상에 지료를 줄 것을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신청 정보에 지료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원인 정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기록을 해야 된다 이거야. 만약 기록하지 않으면 역시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이 돼서 각하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 문자의 정정, 삽입, 삭제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죠. 그 글자 수를 난해에 적고 앞뒤에 가로를 붙이고 날인 또는 서명하는데 시험에 날인 또는 서명인데 날인하고 서명해라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도록 글자체를 남겨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록합니다. 시험에 나왔죠. 어디에다 기록을 해요?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록합니다. 자, 거래가액 어디에다 기록을 하냐면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합니다. 근데 시험에 표제부에 기록한다고 나왔잖아. 자, 그 다음에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요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요거는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은 방문 신청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내일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등기소가 복잡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한가하겠지만 복잡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집에서 신청서를 써서 출력을 해서 가져가겠다 이거예요. 신청서가 방문 신청이라고 써 있죠.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신청 정보를 입력을 해요. 신청서에 기록할 것을 입력을 하고 집에서 출력을 합니다. 그것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은 전자신청이 아니라 어떨 때 방문 신청일 때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입력을 하고 입력한 신청 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해서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이거죠. 제출이라는 말만 봐더라도 아 이거는 방문 신청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작성 시 유의사항 책에 요거는 뒷부분에 아마 나올 겁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첨부 서면의 원본의 환부의 청구 이건 뭐냐면
내가 첨부 서류를 제출했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청서에 첨부한 원본의 환불을 무엇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럴 때는 신청인은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무엇을 제출해야 돼요? 사본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돌려준다는 소리입니다. 다만 다음의 서류에 대해서는 환불을 청구할 수 없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제출한 것이 등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든지 내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그걸 취득할 수 있다면 안 돌려줍니다. 자, 등기 신청 위임장이라든지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확인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은 이것은 등기 신청만을 위해서 작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인감이라든지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 등본 초본이라든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얼마든지 내가 시간만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죠.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환불을 청구할 수 없는 첫 번째, 내가 제출한 서류가 등기 신청만을 위한 서류인 경우. 두 번째,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이 가능하면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 253페이지 원인 정보가 있는데 원인 정보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거민계약서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254페이지를 보시면 거민계약서가 나옵니다. 자, 거민계약서가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는 결국은 거민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데 이 거민계약서는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일단 거민 대상은요. 우리가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 거냐면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민 대상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선박이라든지 임목이라든지 재단의 경우는 거민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민 대상은 부동산, 즉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더라. 선박이라든지 임목이라든지 재단의 경우에는 거민 대상이 아니고 여기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계약이라고 써 있죠? 계약의 종류는 묻지 않습니다. 계약의 종류는 불문해요. 즉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편무계약이든 쌍무계약이든 계약의 종류는 묻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럼 거민은 누가 신청하는 걸까요? 거민 신청은 계약의 당사자 중 한 명 아니면 위임을 받은 사람,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 거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렇죠.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거민을 신청을 합니다. 즉 거민은 지적직 공무원들의 업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정보과에 가서 거민을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민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거민 신청을 받으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형식적인 구비요건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요. 즉 제대로 구비요건을 갖췄느냐, 즉 형식적 심사를 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실질적 심사한다고 시험에 나오죠. 결과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거민을 해줄 때 형식적인 구비요건만을 심사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거민의 대상,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 거민을 누가 신청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민의 경우는요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돼요. 그것이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즉 거민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거민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해야 돼요. 이거 중개사법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검인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계약이라는 것과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두 개를 다 충족을 하게 되면 이 두 개를 다 충족을 하면 검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용익물권을 설정한다라든지 저당권을 설정한다라든지 임차권을 설정한다라 여기까지만 딱 볼까요? 이렇게. 이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계약은 맞지만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할 때는 왜 검인을 안 받을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자, 소유권 말소 등기 할 때 검인 안 받죠? 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검인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두 개를 충족을 해야 돼요. 계약이라는 것과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다 충족을 해야만 검인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상속, 수용, 경매, 공매, 취득시효, 진정명의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맞죠. 이때도 검인 안 받아요. 그러면 상속과 이렇게 진정명의회복까지는 왜 검인 안 받을까요? 소유권 이전은 충족을 하는데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검인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검인 안 받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검인 안 받아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이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은 이것이 계약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검인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2006년도부터 실거래가 신고하죠. 거래가액 들어가죠. 신고필증을 제출하니까 이때 신고필증이 제출된 경우도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검인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두 개를 다 충족을 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그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에 기억부터 시효까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외우지 마시고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언제 검인을 받아야 될 것이냐?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을 받습니다. 이게 검인은 계약이라는 것과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충족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것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라면 그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판결서인 경우에도 역시 무엇을 받아야 된다?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판결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고 계약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 검인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A하고 B하고 부동산을 교환합니다. 교환 계약이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판결서에 무엇을 받아야 된다?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요. 가등기 때 검인 안 받았죠? 그럼 언제? 가등기 때 검인 안 받았으니까 본등기 때 검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검인을 받았는데 내용이 바뀌었어요. 검인 내용이 변경이 되면 다시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 해지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도 역시 무엇을 받아야 된다? 검인을 받아야 되고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양도담보 계약 이럴 때도 역시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결국은 증여도 검인 받아야 될까요? 증여도 계약이잖아. 그러니까 증여도 계약이기 때문에 검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증은 계약이 아니잖아. 검인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검인계약서에서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검인입니다.
그럼 거민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결국은 하나예요. 거민 대상이냐, 거민 대상이 아니냐.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하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5페이지를 보시면 거래가액의 등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이 거래가액의 등기는요, 다운계약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이중계약서 방지죠. 그래서 2006년 1월 1일 이후에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죠.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거래가액의 등기는요, 거래가액의 등기는 3개를 충족을 해야 돼요. 2006년 1월 1일 이후이어야 하고, 매매계약서 이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이어야 한다라는 이 3가지를 충족을 해야만 거래가액을 등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2006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거래가액 기록할 필요 없고요. 매매계약서가 아니라면 기록할 필요 없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면, 즉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라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체크. 가등기 할 때는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본등기 할 때는 거래가액을 무엇을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매매계약서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또 단서 조항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할 때는 그 원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거래가액을 무엇을 한다? 등기를 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 거래가액은 어디에다가 등기를 할 것이냐? 33회 때 나왔던 문제죠. 갑구에다 합니다. 갑구 맨 끝부분이 어떤 부분?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다가 거래가액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하는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매매 목록이 제출이 됐다면 거래가액은 기록하지 않고 목록번호를 기록을 해요. 매매 목록번호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매매 목록은 우리가 등기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 보존장부고요. 언제 매매 목록을 제출하냐면 신고필증이 있죠? 한 개의 신고필증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한 개의 신고필증에 2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 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또 하나, 한 개의 신고필증에 한 개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한 개의 신고필증에 거래 부동산이 한 개인 경우라도 여러 명,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무엇을 제출해라? 매매 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매매 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뭐를 쓴다? 목록번호를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가 거래 신고필증과 매매 거래가액 등기인데 볼게요. 자, 지금 매매 목록을 제공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신고필증에 한 개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죠. 그럼 여기에 뭐를 써요? 이렇게 거래가액을 딱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매매 목록이 제공된 경우예요. 그러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다가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뭐를 쓰는 거야? 목록번호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목록에 가서 목록번호가 이렇게 있죠? 거기 가면 뭐가 써 있어요? 거래가액 5억이라고 써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고, 2개의 부동산이네요. 토지, 건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개의 신고필증에 2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된 경우는 목록을 제출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기본서 258페이지를 보시면 등기필 정보의 제공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공하는 거냐면 등기 의무자가 권리를 취득하고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등기필 정보의 제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의무자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내가 현재 의무자예요. 그럼 내가 현재 의무자면 이 사람은 과거에 권리를 취득한 적이 있죠. 그러면 의무자가 과거에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뭐를 줄까요? 등기관이 등기필 정보, 과거에는 등기필증이라고 했죠. 그 등기 의무자가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필증, 오늘날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의무자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제공하기 때문에 공동신청의 개념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공동신청이면 권리자 의무자가 존재하는 거니까. 의무자가 제출하고 등기필 정보는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공동신청이라 하더라도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어떤 경우? 환매 특약 등기. 자, 환매 특약 등기의 경우에는 누가 의무자? 매수인이 의무자죠. 그 매수인은, 자, 우리가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매수인은 아직 그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할 게 없어요. 제출할 수가 없는 거죠. 등기필 정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공하지 된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결국은 단독 신청일 때는 제출하지 않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근데 단독 신청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권리의 등기하고 무관한 것들, 부동산의 표시의 변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또 권리 취득과 상관없는 거, 권리 취득과 상관없는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할 때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할 때는 제출해라, 제공해라 이겁니다. 왜? 의무자니까. 그리고 관공서가 무엇할 때는,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공서가 무엇할 때? 촉탁을 할 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등기필 정보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 경우. 자, 첫 번째, 단독 신청일 때는 제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단독 신청 정리해 드렸었잖아요. 근데 단독 신청일 때 하나만, 어떤 경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했을 때는 그때는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권리하고 무관한 것들, 소유권 보존 등기도 단독이잖아.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그 눈을 크게 뜨고 뭘 찾으면 될까요? 이거 찾으면 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거, 이거 찾으시면, 이거 없으면 보기 5개 중에 공동신청 찾으시면 돼요. 공동신청 찾으시면 돼요. 단독이죠? 공동신청 찾으시면 돼요. 왜? 공동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도 있고 의무자도 있으니까, 의무자는 과거에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현재 의무자의 위치에도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해하셨죠? 요게 이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관공서 촉탁일 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관공서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했을 때도 또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억나시나요? 변호사, 법무사는 국가를 대리해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여기서 볼 수 있잖아. 이 관공서가 변호사, 법무사에게 등기를 위임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등기 의무자가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등기관으로부터 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등기필 정보는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다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재교부는 하지 않고 확인 제도를 두도록 돼 있어요. 첫 번째, 등기 의무자 또 법정 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을 해가지고 확인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합니다. 그래서 확인 조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 빼서 보여주면 돼요. 내가 의무자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 돼요. 근데 귀찮죠? 대리인의 확인 정보를 제공하면 돼요. 대리인이. 여기서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신청서 중에 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이렇게 3개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하면 돼요. 이때 이러한 방법,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서 이러한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했다면 인감을 제출하는데 단서조항이 붙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 즉 예를 들어서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예요?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전세권자가 의무자죠. 그러면은 이 전세권자는 과거에 전세권을 취득하고 등기관으로부터 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서 첫 번째 방법을 택했거나 두 번째 방법을 택했거나 세 번째 방법을 택하게 되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택했을 때는 본인의 뭐도 제출해야 된다? 인감도 제출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더 알아보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등기필 정보 작성해서 교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정리한 것은 첫 번째 무엇? 신청 정보에 대한 내용. 두 번째, 검인계약서에 대한 내용. 세 번째, 거래가액과 관련된 내용. 마지막으로 네 번째,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의 제공. 이 4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죠.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서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제출 서류 중에 인감이 있어요. 인감과 나머지 기타 제출 서류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일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이번 시간은 이제 첨부 정보와 관련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교재 기본서 262페이지를 보시면 인감증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등기는 신청이 있어서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는데, 인감증명은 방문 신청의 경우에 한해서만 인감을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합니다. 보통 대체적으로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는 어떤 소유권의 어떠한 제한을 받거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이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제3자의 어떤 동의라든지
승낙을 요할 때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인감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승낙한 자에, 동의한 자에, 그죠? 자, 그러면 인감을 첨부하는 경우와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결국은 인감에서도 인감을 제출할 것이냐, 제출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게 첨부 정보는 그런 거예요. 첨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말이 어렵죠? 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소유자죠.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을 등기 신청 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반대는 뭘까요? 이거죠. 소유권 외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이외이니까 얘는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매도인이 의무자죠.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의무자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매도인은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감을 제출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전세권 이전이라고 볼게요. 전세권 이전일 때는 누가 권리자? 양수인이 권리자고 전세권자가 뭐가 돼요? 의무자죠. 전세권자는 의무자는 맞지만 소유자이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란 말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등기가 넘어간 이 등기를 말소하는 거니까 매수인 입장이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럼 매수인은 의무자이면서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인감을 첨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누가 의무자? 전세권자가 의무자죠.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의무자인데 얘는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권자는 뭐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죠? 얘도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잖아. 그러니까 인감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저당권의 목적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전세권도 가능하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에요. 그럼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죠. 근데 이 전세권자는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감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전세금을 증액합니다. 그럼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죠. 그럼 설정자가 의무자인데 얘는 소유자이다 아니다? 소유자잖아요.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니까 인감을 첨부를 해야 돼요. 반대로 전세금을 감액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돼요. 그럼 전세권자는 소유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경우에는 인감을 첨부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감을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일단은 누가 의무자인지를 판단합니다. 의무자가 판단이 됐나요? 그렇죠. 의무자가 판단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의무자가 소유자인지 소유자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의무자를 먼저 판단하고 의무자가 소유자이면 인감 제출,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면 인감 제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앞에서 제가 단독 신청에서도 설명해 드렸는데 이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이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데 그 말소의 대상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라면 가등기 명의인에 인감이 들어와야 되고 그것이 소유권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소유권이라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라면 인감 제출. 그것이 소유권이 아니면은 제출하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이 가등기 명의인 B는 언제라도 이 가등기를 말소할 수가 있어요. 4번처럼. 그럼 이 가등기 명의인에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를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죠. 여기 B도 언제라도 단독으로 이거를 말소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얘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앞에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등기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방법 직접 출석하는 경우, 두 번째 방법 대리인, 즉 변호사, 법무사의 확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 번째 신청서상의 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받은 경우, 그쵸? 확인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확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증서면에 부본을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그들의 뭐를 첨부해야 된다? 그들의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단서가 뭐에 있어요? 소유권 외의 권리 이렇게 되네요.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권리자? 전세권 설정자. 누가 의무자? 전세권자. 전세권자가 의무자죠. 자, 인감 첨부하나요? 제출하지 않죠? 왜? 전세권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등기필 정보는 제공해야 되나요? 제공해야 돼요. 왜? 의무자니까. 근데 이 전세권자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예요. 제공할 수 없어가지고 확인조서를 출석해서 확인조서를 작성했다든지 변호사 법무사의 확인 정보를 제공했다라든지 공증서면에 부본을 제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자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 토지 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하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들의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제출합니다. 이런 경우에요. 대장상에서 A이어야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병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합병은 대장상에서 먼저 합병이 이루어지면 그로부터 1월 이내에 하필 등기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이에 등기에서 소유자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소유자가 달라진 겁니다. 그럼 하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죠. 왜? 하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필 등기의 특례 규정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합병을 마친 후 하필 등기 전에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그들의 소유자들의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분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권리자의 인감인데 여기서 권리자의 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권리존속 증명서예요. 권리존속 증명서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어떠한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 일부에 전세권 등기가 설정된 상태예요. 근데 이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이 토지를 이렇게 무엇을 해요?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는 계속 전세권이 어떻게? 전세권이 계속 존속하는 거잖아요. 전세권자가 만약에 B라면 이때 B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본인의 뭐도 인감도 첨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할 때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에다가 상속인 전원이 날인을 하고 인감도 첨부를 해야 돼요. 이게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할 때 제3자의 어떠한 동의라든지 승낙을 요할 때가 있겠죠. 그때 그들의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인서, 자, 확인서, 여기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동의서, 이런 것들이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서 이렇게 쭉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꼭 뒤에 거를 봐줘야 돼요. 공정증서라는 말이 나왔는지, 그러면 이때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263페이지에 제출하여야 할 인감해가지고요.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누구 거? 법정 대리인의 인감을 첨부를 해야 돼요. 그 시험에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본인의 인감을 첨부한다. 그러면 X예요.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대표자의 인감이 들어와야 되겠고요.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역시 대표자 관리인의 인감. 그 다음에 외국인의 경우에는요, 그 나라에 인감제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입국을 해가지고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면 인감증명법상의 인감을 제출해도 돼요. 다만 본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을 받을 수 없다면, 근데 마지막에 이것만 보시면 돼요. 본국의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 외국민의 경우에는요, 위임장이나 첨부정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에 제출을 무엇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하기 전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263페이지에 마지막 위에를 한번 보게 되면 대괄호 2에 4부터 7까지, 즉 하필부터 7까지, 승낙서까지죠. 이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그죠?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했을 때는 이제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 거, 그거 체크 아까 했고요. 그때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제출해야 할 인감에서 그 1번을 봅니다. 2에 1부터 3까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부터 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하고 6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이때 이 네 가지의 경우에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할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 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무엇을? 인감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되겠고요. 자, 인감의 유효기간 밑에 아래쪽을 볼게요. 3개월이에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만약에 발급일자가 누락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감의 용도의 경우에는 매매의 경우에만 무엇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매도용 인감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매가 아니라면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인감을 제출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인감의 용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 신청할 때 인감의 용도가 가등기용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등기 목적과 인감의 용도가 다르잖아. 그죠? 그러나 이 가등기용이라고 써져 있는
인감 자체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거 무엇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매매의 경우에만 용도가 중요해요. 매매가 아니라면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만, 유효기간만 지나지 않으면 등기 목적과 인감의 용도가 다르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체크해 보면 왼쪽 페이지 하단에 환매 특약 등기할 때는 누가 의무자? 환매 특약 등기할 때는 매수인이 의무자죠. 그 매수인은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봅니다. 자, 기본서 264페이지를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의 요건은 토지거래 허가는 기본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깔고 가요. 계약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깔고 가는데 유상계약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약을 포함하거든요. 그래도 가등기 때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계약이면서 유상계약이어야 돼요. 무상일 때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지상권 설정이라든지 지상권 이전 등기할 때 유상계약일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무상이면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예약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라든지 지상권 설정의 가등기라든지 지상권 이전의 가등기의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토지거래 허가는 뭐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 예약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등기 때도 이때 반드시 무슨 계약? 유상계약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충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허가를 받지 않는 거. 예를 들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안 받아도 되고요.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유상계약이 아닌 거잖아. 그죠? 그리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할 때 왜 안 받을까요? 자, 가등기 때 허가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본등기 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진정 명의회복 취득시효 계약이 아닌 거잖아. 얘네들은 전부 다 계약이 아닌 거잖아. 그 얘는 유상계약이 아닌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토지거래 허가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지상권 설정과 이전에 있어서 유상계약이냐 이거를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요. 자, 보통 264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일반적으로 2번에 보시면 허가서 나오죠.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대략적으로 허가 대상이 쭉 나와 있는데 요거 제가 설명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지가 나옵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 26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첨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판단하시면 돼요. 일단 중요한 것만 제가 한번 볼게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계약이라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가요. 자,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첨부할 필요가 없죠. 국가니까. 근데 국가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자 첨부해야 됩니다. 가등기 했을 때는 소유권을 농지를 취득한 게 아니죠. 가니까. 그러니까 가등기 때는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언제는? 본등기 할 때는 첨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간다 그랬어요. 상속이라든지 포괄 유증, 취득시효, 공유물 분할, 이미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죠. 진정 명의회복 이럴 땐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요겁니다. 포괄 유증. 그러면 여기서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것들은 기본 계약이죠. 그러니까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포괄 유증 말고 특정 유증.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이것이 만약에 상속인에 대한 특정 유증이면은 농지를 첨부를 해야 돼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 유증일 때는 이때는 첨부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바로. 상속인에 대한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 유증일 경우에는 첨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이제 구분해서 포괄 유증은 무조건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그것이 상속인이 대상이 되느냐 상속인 이외의 자냐에 따라서 첨부하지 않고 첨부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농지 전용 협의할 때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농지 전용 신고라든지 허가일 때는 첨부를 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농지를 취득한 게 아니니까 농지 취득자 증명 제출할 필요 없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역시 필요 없다라는 거. 이 정도만 딱 기억하세요.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267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신청인의 주소증명 정보인데 우리는 과거에는 이제 신청인의 주소증명 정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줄여서 주소증명 정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상은 원칙은 등기 권리자만. 신청인의 주소증명 정보는 누구만 제공한다? 등기 권리자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 권리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소증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기록에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 한정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등기를 할 때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이때 주소증명 정보를 권리자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 의무자도 제공을 합니다. 이때 의무자는 제공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 한정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권리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의무자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권리자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일단 보존 등기 명의인 A는 제공을 해야 된다 소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권리자도 제공하고 의무자도 제공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권리자만 제공하면 돼요. 의무자는 필요 없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용인물권 등기 설정 등기할 때 권리자만 제공하면 돼요. 의무자 필요 없습니다. 말소 등기할 때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 한정해서 주소증명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말소 등기의 경우에는 권리자는 존재하지만 그 권리자는 등기부상에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첨부하지 않고 얘도 첨부하지 않는 거예요. 권리의 변경 등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첨부하지 않는 겁니다. 자,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권리자?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권리자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죠. 이 전세권 설정자는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인가요? 아니죠. 이미 등기부상에 갑구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권리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핵심은 주소증명 정보는 누구만 제공하는 것이다? 권리자만 제공하는 것이다. 언제? 보존 등기하고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할 때만. 말소 등기 이런 때는 하지 않는 거예요. 말소 등기하고 변경 등기할 때 권리자만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와 설정 등기할 때.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한해서는 누구도 제출한다? 의무자도 제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에 의해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직권으로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자, 주소 증명 정보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요 원칙을 이해하고 예외를 이해하시면 이 표는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나오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자, 역시 이 부분도, 자, 우리가 보면 등기부상에 주민등록번호 들어가죠.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별도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가지고 이를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권리자로서 권리자만 제공하는 겁니다. 권리자가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권리자라고 해서 다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결국은 보존 등기하고 설정 등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이전 등기 요 세 가지의 경우에만 별도의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누가 부여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해요. 자, 국가와 지자체 외국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관이 부여를 하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관할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외국인의 경우에는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또는 외국인 관서의 장이 부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외국민의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록번호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나오는 도면이 나옵니다. 대장이 나오는데 대장은 4가지인데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도면은 등기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럼 도면을 언제 우리가 제공하는 거냐? 토지의 일부의 용의문건 임차권 설정할 때 도면을 첨부해 가지고 그 범위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건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일부의 전세권 임차권 설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1필지에 한 필지 내에 수개의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소재도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한 필지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 그 다음 구분 건물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한 동 건물의 소재도와 각 층의 평면도와 전유 부분의 평면도가 들어가 줘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토지의 일부의 용의문건 임차권 설정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 임차권 설정하는 경우. 여기서 이제 전세권이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었죠. 자, 이렇게 일반 건물, 5층짜리 일반 건물이 있어요. 1층, 2층, 3층인데 요 3층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전체 건물 4층, 5층, 1층부터 5층 중에 3층은 일부에 해당이 되는 건, 일부에 해당되죠. 그래서 한 10년이 넘었는데, 과거에는, 이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3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이라면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33회 때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무엇을 제출한다? 도면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 방법은 원칙은 전자문서, 방문 신청이든 우리가 전자신청이든 전자문서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일반적인 개인들, 자연인이라든지 비법인, 사단, 재단이 직접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냥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또한 자연인하고 비법인, 사단, 재단이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을 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역시 무엇이다?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것만 딱 나와 있죠. 반드시 전자문서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어떤 식으로 자연인 또는 비법인, 사단, 재단이 직접적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이들이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을 했을 때는 서면으로 등기소에 제출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33회 때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장 정보 등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 268페이지가 267페이지, 26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네요. 페이지가 잘못됐는데 26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는 왜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냐면 표제부 만들어야 되겠죠? 표제부는 일단 대장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선등록, 후등기란 말이에요. 보존 등기할 때 대장 들어가야 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역시 대장 정보 등, 즉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함이고요.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나 멸실 등기의 경우는 먼저 대장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겨서 269페이지를 보시면 13번 한번 볼게요. 13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무엇을 첨부해라? 승낙서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 나오죠. 자, 거기서 말소 등기라든지 말소 회복 등기는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 체크할게요. 권리의 무엇 변경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는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더라.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권리의 변경 등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기 등기로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승낙서를 첨부할 수 없다면 어떤 식으로? 주등기로 가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면 말소 등기라든지 말소 회복 등기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을 요건으로 해요. 근데 권리의 변경 등기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을 요건으로 하진 않습니다. 왜? 첨부하면 부기 등기로 가고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가 아니라 주등기가 되기 때문에 요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 체크해서 보시고요. 밑에 이제 등기 신청의 방법에 보시면 방문 신청의 방법.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 신청 정보에서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는데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간이는 권리자,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한 명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2번에 등기 신청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 대리인의 사무원 이렇게 있죠. 자, 사무원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변호사당, 법무사당 한 명이다. 근데 합동법인일 때는 변호사 수만큼, 법무사 수만큼 사무원을 둘 수 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사무원에 대해서는 어디 쪽 다시 보시면 돼요?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쪽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첨부 서면에 원본, 환부의 청구 이렇게 남아있죠. 제출한 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외 규정 두 가지가 있었죠. 제출한 것이 등기 신청만을 위한 것이라면, 또 하나는 별도의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하면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감증명 제출은 방문 신청일 때만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도면 제출 방법 나와 있네요. 보통 도면은 방문이든 전자신청이든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 6번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 이거 뭘까요? 내가 방문 신청을 할 때 미리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신청 정보의 내용을 입력하고 이거 출력해가지고 방문해서 이거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전자신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청에 대한 게 정리가 됐고,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3장에서 마지막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각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의 신청을 하고, 등기가 만약 완료가 됐다면 완료 후에 어떠한 절차를 거칠 것이냐, 요 나머지 부분이 바로 3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등기 신청의 접수부터 3장을 마무리 짓고 표시의 등기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